2009년 새해를 맞이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시고 현재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계신 정세현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세현 의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7년 통일부에 입부하셔서 김정삼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지내시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시고 현재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저서로서 한반도 통일 전망,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그리고 모택동의 국제정치 사상 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조국의 안정된 평화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북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가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오바마 시대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동북아시아의 어떤 질서가 정립이 될 것인지,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미리 박사님께서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바마 정부도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차이는 이제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카드를 들고 90년대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이 북미 수교, 네. 미북 수교, 그것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아, 네. 이런 입장이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비교한다면은 부시 정부는 임기 8년 동안에 6년 동안을 수교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자. 다만 먼저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정리하자. 먼저 폐기를 해라. 네.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건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6년 동안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뺏어내려면 그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뺏어내려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얻고자 하는 그런 반대가 불을 확실히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다만 위험한 국가가 핵을 개발했다는 것은 이건 국제 평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철학적 출발점이었었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핵실험까지 해버리니까 임기 2년을 남겨놓고는 뒤늦게 보상 방식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이제 합의한 것이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 3단계 로드맵입니다. 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가 마지막에 만들어놓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3단계 북핵 문제 해결 로드맵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확실하게 그걸 해결하겠다. 그리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간절히 소망하는 체제 인정, 다른 말로 해서 북미 수교도 해주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경제 지원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확실하게 뺏어내겠다. 이런 입장은 이미 지금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당선 이후에 그 주변의 참모들이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에 그치지는 않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부시 정부 시대는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일본 중시 입장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면서 일본을 중시하다 보니까 일본의 보수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경 우익 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어떤 점에서 미국이 조성해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바마 진영에는 그 일본 중시론자보다는 중국 중시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는 중국을 경쟁 상대 또는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서 은연중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 이제 중국과 전략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동북아 국제 정치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바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그 속도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시대의 동북아 정세 또는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관계 개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또 미중 간에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심화되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또는 자기 입장과 역할을 정립해야만 우리 국민들, 뭐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마음 놓고 그렇죠. 우리 조국이 참 조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발전해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걸칠 수 그렇겠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그 동포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까지 그 부시 행정부가 대북 문제를 대처했던 것과 그 오바마 정부가 열리면서 오바마 정부에서 북미 문제를 대처하는 방향이 획기적으로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이 북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했다면 만약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중국을 중심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확실히 무언가 좀 더 가깝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또 부시 행정부에서는 항상 그 이북을 얘기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필요 없는 말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초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테러 지원국에서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후에 그 북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많이 진전이 됐나요? 일단 북한으로서는 테러 전국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수교로까지 그러니까 북미 수교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관문에는 들어선 겁니다. 중간 단계까지 그렇죠. 왔다. 관문에는 들어섰는데 현실적으로 부시 정부가 이제 임기 몇 달 남겨놓고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게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별로 힘을 쓸 수가 없었죠. 현실적으로 뭐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오바마 그 당선자가 아직은 뭐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연초 1월 20일 날 하지 않습니까? 당선자가 이 경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without preconditions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일 위원장과도 만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참모들도 그야말로 취임 100일 이내에 거물급 특사를 보내서 수교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할 테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태도를 분명히 지금 정립해놓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당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미 입장을 철명했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부시 정부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가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불가측성은 있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이 잘해주는 거를 기화로 해서 좀 더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게 또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또 그런 일이 또 그전에 도 가끔 있었으니까. 아마 뭐 지금까지 지나온 거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북한도 한계점에 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시 행정부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북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북에서 뭐
벌써 오바마 정부 쪽에 손을 대기 위해서 많은 특사들이 가고 오고 그러는 걸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그 해빙 모드로 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네, 뭐 그냥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교류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그 해빙 무드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갑자기 그 냉각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뉴스를 접할 때 뭐 그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판문점을 통하는 모든 전화 시설을 절단하겠다라든지, 이런 그 강력한 발언을 하는 거로 보면 전면적으로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각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은 첫째,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면,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이라고는 소위 그 조건부죠. 네, 그 미국하고 비슷하고요. 부시 정부 시절에 그거 같죠.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확실하게 개방을 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그 연후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을, 국민 소득을, 퍼캐피타를 10년 이내에 3,000불까지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소위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 그래서 그게 비핵화 3천이라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하면 그리고 개방하면 그 연후에 남한 정부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서 10년 후에는 한 3,000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한 6, 7배 이 퍼캐피타가 늘어나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제 구상을 내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초기에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비핵화가 끝나면이라고 하는 것은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우선 불만을 표시했고, 이전 정부는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부시 정부에 와서 선핵 해결 후 북미관계 또는 후 경제지원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는데, 물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제 병행론이었었고, 바로 그 연계론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또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은 사실은 자기네가 자기네의 선택에 의해서 개방을 하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어떻게 우리한테 경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개방해라 하는 식으로 조건부로 나오느냐. 사실 자존심을 그렇죠. 자존심보다는 그 사람들은 이건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고 개방이 될 때까지는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해서 반발을 했는데, 특히 3천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불만이, 기분이 나빠하더군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5월, 그러니까 그 2008년 5월 달에 북한에 양묘장 준공식이 있고 또 나무 심어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민화협 그 일을 하면서 결의숲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결의숲은 그러시군요. 북쪽의 산림 녹화를 지원해주는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것도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때 갔을 때 북쪽에서 당국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좋은데 당신네는 10년 후에 3만 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3천 불도 참 우리한테는 큰 거지만 너희는 우리의 10분의 1만 먹고 살아라 하는 얘기도 기분 나쁘고, 두 번째는 경제는 우리가 발전시키지 어떻게 당신네가 그걸 만들어준다고 그러냐. 이거는 좀 우선 첫째 뭐라 그럴까, 북쪽을 한참 아래로 생각하고 하는 모욕적인 그런 얘기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반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서들이 많은데,
북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친필 서명한 것이 2개 딱 있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네.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 급에서 한 것들이죠. 네. 옛날에 9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라는 건 총리급에서 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뭐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합의문에 서명을 많이 했지만 또 장관급 서명이 있고 차관급 서명, 그다음에 국장급 서명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는 지금 한 300 몇 개 이상의 합의서들이 있습니다. 놓고 나준. 네. 그런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당대 지금 지도자인데 네. 자기네 지도자가 최고 책임자가 서명한 문건이 딱 남북 간의 문건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한 16, 7년 전에 만든 총리급에서 서명한 기본합의서가 제일 잘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2번이나 서명한 문건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냐. 네. 이거는 현 체제에 대한 부정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또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쌓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북쪽이 조금 그 초강수를 두게 된 데는 그 탈북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네. 그 다음에 납북자 가족 네. 단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던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네. 그래서 곧 너희들 그 체제는 끝장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삐라를 계속 그 보냈어요. 남쪽에서. 그랬어요. 네. 그게 굉장히 자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개방 3전도 불만이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한다, 이행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도 불만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 좀 좋지 않은 시절에 삐라를 가지고 자극을 하고 이런 것이 겹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차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또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조금 대응을 늦게 했죠. 네. 그런데 한 발짝만, 반 발짝 정도만 우리가 앞서갔으면 북한이 그렇게 못할 텐데 북한이 그런 이런 것은 좀 고쳐달라 하는 요구를 한 뒤에 한참 있다가 하다 보니까 북쪽으로서는 자기네 요구를 무시하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삐란 문제 같은 것은 바로 조치를 해주지 않고 뭐 한참 지난 뒤에 북쪽에서 볼 때는 그저 마지못해서 신용만 내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 3천도 아니고 상생공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정책으로 지금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가 끝나면이 아니라 이제 북미 관계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갈 것 같으니까 핵 문제 해결의 진전 과정을 봐가면서 경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행론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네. 연계론에서 네. 절전 연계론에서 병행론으로 돌아서고 있고 또 하나 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중순경부터는 북쪽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한다 정신을. 다만 그 14선언과 그 이후의 합의 사항들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그 약속들을 그냥 그 추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어느 규모로 하면은 남북이 서로 득이 되겠는지 또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이행 순위와 사업의 규모는 협의를 해보자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과 대북 정책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편차 없이 뭐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이미 그러한 내부 조정을 작년 뭐 연말 또는 11월 이후 11월 중순 이후 이미 좀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저도 지금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년에 제가 뭐 한 30년 가까이 정부 안에 있었지만 저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지만 이 언론에 비치는 정부의 어떤 이 언급 내용이라든지 또는 실제 그 대북 조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동북아 정세가 오바마 시대의 동북아 정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이제 감지를 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적응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준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참 뭐 불행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각 기류가 이러는 걸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 동포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제 상생 정치 쪽으로 회전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이 남북 간의 그 문제를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로 이제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고 또 특히 요즘 그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그 경제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뭐 카나다도 지금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같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큰 타격을 입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불안정하다 또는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간다 또는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그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 신용 등급은 떨어집니다. 물론이죠. 아니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경제 내적인 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를 하지만 소위 안보 리스크 이걸 굉장히 또 중시를 해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카나다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카나다나 미국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경제 규모가 이만큼 그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고 한때 2만 불 이상을 퍼캡ita 2만 불 이상이 되면서 사실상 4,900만 인구가 2만 불 이상 하다 보니까 GDP 총액이 1조 불 가까이 됐었어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한 4,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죠.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와의 그 연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소한 안보 충격에도 출렁거리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그동안에 따돌거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버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라는 그 상대를 우리가 잘못 다룬다고 그럴까 상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것이 바로 경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햇볕 정책 또는 평화 번영 정책의 어떤 그 이론적 또는 철학적 기초였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요. 그 남한의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북을 배제하고는 상당히 그 경제 성장이나 모든 생활이 상당히 불편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세대에 살고 있는 세계 인구가 어느 한 나라, 옛날 같이 어느 한쪽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먼 나라의 얘기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먼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금방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남북 관계에는 상당히 그 센시티브하고 이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다음 질문은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출마를 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당선이 되면 이북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 그 김정일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2000년 6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클린턴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00년 그렇죠. 네, 하반기에. 네. 그래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북미 미북 공동 코뮤니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네. 내용은 수교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핵 문제가 없을 때니까 네. 미사일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었죠. 아, 그때는. 네. 하여튼 그런 미사일 문제도 그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 수출을 못하게 막고, 네. 그다음에 수교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그런 수순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후보가 이상한 이 미국 선거 방식 때문에 네. 당선된 줄 알았더니 이게 떨어졌죠. 이제 네. 떨어져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돼 버렸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미국 정상회담이 이미 2000년 말에 성사될 뻔했던 소위 히스토리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10년 만에, 8년 만에 집권을 해서 네.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입장이 강한 만큼 네. 8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네.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으로 해서 수교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 지어줄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은 가질 겁니다. 네.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자기네들이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데 대한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오바마 임기 중에 전반기에 될지, 오바마 대통령이 4년 하고 끝날지 아니면 또 네, 연임을 할지 그건 연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4년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로 북미 관계가 나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로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앞서가 한 발짝 정도 앞서가는 네. 그것이 훨씬 모양이 좋다.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보다 반발짝 내지 한 발짝 앞서갈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있더군요. 그렇죠. 과거의 네, 경험을 당연- 보니까 네, 네. 이게 뒤따라가면은 미국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북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제로가 돼 버려요. 네. 그런 또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위성국들로부터 그 이니셔티브가 주어져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서로 둘이 이 남북 간이 더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미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발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한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이 삼각 네. 관계가 어떤 것이 중심축이 될 때 선순환하겠는가 하는 지금 문제를 네. 지금 제기하신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는 한미 관계를 우선 한다는 입장이었었어요. 네.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한미 관계가 앞서 간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자동으로 풀려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다가올 일은 없습니다. 네. 북한이 먼저 다가오진 않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걸 가지고 왜 북한한테 끌려가냐.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북한한테 자꾸 만나자고 그러냐. 심지어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허리 굽혀서 북한한테 자꾸 대화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정말 참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오바마 이 후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클린턴 정부 시절이 됐건 또 부시 정부 시절이 됐건 북미 간의 문제인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 오고 그다음에 뭐 서로 벼랑 끝 전술 쓰고 뭐 여러 가지 장외 압박 전술을 쓰다가도 결국은 나중에 합의서를 보면은 초기에 북한이 해달라고 했던 것을 미국이 다 해주는 식이었었어요. 네. 말하자면 끌려가기로 한다면은 북한한테 끌려가기로 한다면 미국이 가장 많이 끌려가는 네.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네. 미국이 끌려가는 것은 아량이고 우리가 북한한테 조금 너그럽게 하는 것은 끌려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자동으로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끌어안든지 아니면 다가가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할 때 남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네. 또 북미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도 일단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북 관계가 전혀 미동도 않고 있는데 미국이 네. 명색이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네. 불편한 남북 관계를 놔두고 미북 관계만 앞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세계가 굉장히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한미 관계가 중심축이 되는 것보다는 남북 관계가 중심축이 될 때 한미 관계도 좋고 북미 관계도 잘 풀려나가고 동북아의 평화가 그런 대로 조금은 정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이제 봤었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중심으로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를 끌고 나가겠다 하는 그 정책으로 지금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남북 관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남북 관계가 앞서가면서 이 동북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남북 간의 상호 의존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도 있고 금강산 관광도 있고 어떤 분들은 퍼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는 식으로 아주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바로 경제적으로 북한이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서 바로 그 경제적 이득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평화, 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상부구조입니다. 그렇죠. 서로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관계는 평화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네. 바로 서로 이익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북쪽만 도와주는 거냐? 우리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개성공단 같은 데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국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동남아 같은 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못 올라오지만 아직은. 북한의 개성공단 인건비가 60불이에요. 네. 중국이 이미 120불, 150불, 200불 받는 데도 있습니다. 남쪽의 인건비는 1000불이 넘어요. 그 1000불이 넘는 인건비, 제조 분야의 인건비가 1000불이 넘기 때문에 인건비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그보다 더 싼 인건비만 줘도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성공단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활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북쪽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 퍼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사업들이 계속 번창해 나가고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경제적 어떤
혜택을 우리 쪽으로부터 받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북을 활용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소위 그 부를 네. 이게 들어간 코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베네핏을 그렇죠. 무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필요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군사 지역에서 지금 시작된 경협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비무장지대가 좀 조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의존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북미 관계에도 북미 관계를 추동하는 추동력이 되고 추동력이 또 한미 관계는 뭐 전통적으로 그 좋은 관계니까 그건 잘 꾸려 나가면은 그러면 이게 이 동북아시아 질서가 새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객체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고 결과만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액터로서 그렇죠. 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죠. 그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경제인들을 같이 대동하고 가셔서 그 지하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도 약속을 하셨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그 자원 개발에 대해서 한국 그 투자자들이 많이 그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 쪽에 그 많은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가 돼서 그 지하자원을 한국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예상했을 때 이북을 통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와 이북과 남한의 경제적인 그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시장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러시아의 소위 뭐 풍부한 네, 자원을 우리가 반입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가스 같은 것도 뭐 배로 실어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합의하기로는 북한을 통과하는 소위 그 가스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하루라도 빨리 시기적으로 해빙 모드가 조성이 돼서 그런 경제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쌓아져 가면 자연적으로 그 평화적인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G20와 에펙 회의에서 그 각 나라 순회들을 만났을 때 특히 그 일본, 중국, 러시아 그 극동 그 지역의 그 나라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신뢰의 동반자가 돼서 한미 관계나 그 이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북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뭐 G20나 에이펙은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에이펙 같은 건 이코노미 코퍼레이션 아닙니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고 거기서는 아마 소위 그 경제 문제의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은 뭐 기본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워낙이 그 규모가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고서클에는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 협조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그런 경제적인 협력 그 동반자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에서 그들의 어떤 이 적극적인 참여와 그 지원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야죠.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자관
빨리 우리가 좀 잘 그 관리를 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되고 네. 한국도 물론 도와야 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살려내는데 협조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예, 미국이 하지는 않을 거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더더구나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북한 경제를 살려낸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네. 근데 북한 경제를 왜 살려내야 되느냐? 아니 왜 우리가 북한 경제 걱정을 해야 돼요? 하는 식으로 이제 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가까이 살면서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면은 그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부잣집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불안해요. 네. 어느 정도 거긴 뭐 끼니를 거르는 것 같으면 쌀도 보내주든지 뭘 이렇게 네. 해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게 다 세상 이치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물론 뭐 아프리카 이런 데보다는 좀 나았지만은 그렇게 경제적 격차가 클 때 바로 그 북한을 그대로 놔두고 일본도 편할 수 없고 중국도 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북한 또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책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대북 경제 지원을 하는데 n분의 1 원칙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이 내자. 네. 5나라가 중에 100만 톤 주는데 20만 톤씩 내자. 네. 상당히 좋은 선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단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북한 경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오바마 정부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이걸 끌고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부시 행정부에서는 말이죠. 그 경수로를 건설할 때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미국 자체가. 사실 그때 대한민국 클린턴 때 결정이 된 건데. 예. 죄송합니다. 클린턴 때 결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북한한테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은 클린턴 정부 시절입니다. 94년에 결론이 났죠. 그때 우리는 이 미국 간의 북핵 협상이 진전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평했었어요. 왜 우리 빼놓고 하느냐는 불평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은 그렇게 달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좀 거칠게 다뤄야 된다 하는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반발한 것이나 미국이 밖에 있어라 그럼. 자꾸 딴소리를 하면 밖에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되사모고 46억 불짜리 이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난 뒤에 돈은 우리 보고 70%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예. 미국은 얼마 냈습니까? 미국은 안 냈죠. 일본한테 20%를 넘기고 네. 나머지 10%는 EU한테 갖다 돈을 물렸어요. 네. 미국은 그 당시에 연간 그러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50만 톤씩의 중유를 주는 걸로서 자기네들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때 가격으로는 톤당 100불이었었기 때문에 50만 톤에 5천만 불이고 네. 전체 한 8, 9년 간다고 할 때 그 당시 가격으로는 한 4억 불, 5억 불 정도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제일 싼 걸로 하고 미국은 돈 많이 드는 것은 한국, 일본, EU한테 이렇게 넘겼었는데 미국이 근데 그러나 그랬던 미국이 지난번 부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이라고는 뒤통수를 맞고 난 뒤에 정책을 바꿔가지고 2.13 합의다, 13 합의다 하는 것을 이제 97년 연초부터 막 합의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대북 지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하는데 그 원칙은 n분의 1로 부담하자 하는 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돈 안 쓰던 미국이 자기 돈도 5분의 1을 쓰겠다 하는 정도까지 나왔는 것은 참 네. 발전이죠. 네.
지금 북한 체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건강상 문제가 좀 있다. 그 체제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체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사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은 뭐 이제 회복이 됐고 네. 이미 11월 그러니까 중순 경례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바뀌어서 이제 뭐 수군되고 뭐 여러 추측들을 하니까 별일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신의주까지 행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뭐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왼손을 못 쓰지 않나 하는 식으로 또 추측을 하니까 왼손을 들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참 여러 가지 참 그 어른들이 하는 일이면서도 애들 같은 서로 그 짓을 했는데 지금 뭐 거동에 불편이 없고 네. 또 건강을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통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었죠. 뭐 군부가 집권할 것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날 것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획일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던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유고 시에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떤 집단이 결국 나라의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뭐 100년, 200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한다면 리더십의 체인지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어느 시점에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에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경제 문제라면 경제 문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외국과의 그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프라이어티 넘버원 내셔널 어젠다가 된다면, 최고 그 의제가 된다면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서야 될 겁니다. 우리 경험 봐도 그렇잖아요. 5.16 혁명이 나고 나서 군인들이 집권을 했지만 경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경제 관료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총리, 총리 다 하면서 뭐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관료들이 나라를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도 군인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을 했고, 또 11.6 후에 신군부 시절에도 국보이라는 그 군인들이 뭐 권력을 초기에는 행사하는 것 같았었지만 결국 또 경제 또는 외교 문제가 현안 문제로 나서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됐듯이 북한의 경우에도 앞으로 어떤 시점에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이 결국 이 최고 권력 집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뭐 여기서 누구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된다, 뭐 매제가 된다, 뭐 군무 중에 누가 된다. 그건 지금 알 수 없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 그 어떤 일을 하는 무슨 단체,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민화협이라고 줄여놨습니다. 민화협, 민화협인데 발음도 좀 어렵죠. 민화협. 그런데 민화협은 98년 9월 3일 날 출범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 문제를 정부 일방적으로 그 정책을 내놓고 밀고 나가면서 홍보자를 통해서 이런 줄 알고 이제 따라오라 하는 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을 가능한 한 많이 수렴하고 또 그 국민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여론도 좀 수렴도 하지만 정책 대안도 개발을 해서 좀 정부에 제안하고 또 북쪽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충고할 것 있으면 충고하고 또 북쪽과 협력할 대목 있으면 협력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비슷한 것이 뭐 민주평화통일자문회라는 게 80년 초부터 있어 왔지만은 정부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이제 맡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행동 반경 면에서 한계가 조금 있어요. 북쪽에서 우선 첫째 뭐 좀 불편해하는 대목도 있고. 그래서 순수 민간 조직으로서 이제 위나이브를 만드는데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위나이브는 한 200개 단체가 그 가맹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는 단체부터 진보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는 단체까지 전부 다 망라하고 또 하나는 이념적은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업무 영역을 봐서 통일 문제를 주로 다루는 단체들도 있고 통일 문제 다루는 단체에도 보수적인 단체와 진보적인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일 문제나 남북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들이 이제 기본이지만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일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노총이라든지 또는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정당 사회단체, 뭐 상위공경회라든지 또는 여성단체에도 진보적인 단체가 있고 보수적인 단체가 있는데 다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그 중심 사업은 아니지만 주요 사업으로 통일 문제를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뭐 발언하고 언급하는 단체들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의 소위 회의체, 협의체죠. 그래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상임의장을 8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대표 상임의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도 상임의장으로 들어와 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상임의장으로 들어와 있고 노총 회장, 상위공경 회장, 그 다음에 진보적인 그 통일운동 단체의 대표도 거기 상임위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상위공경회고 이제 이렇게 카운터파트죠. 이 두 개 진보 여성 단체와 보수 여성 단체의 장들도 거기 상임위장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작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 25분을 공동의장이라고 해서 모시고 그런 시간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8사람의 상임부장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북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북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이것도 협의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8명의 상임부장과 25명의 공동부장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200개 단체의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여론의 소위 이 이념적 편차를 최소화해보자.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뭐 비판할 것 있으면 또 비판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북쪽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지원해줄 거 있으면은 가맹 단체들을 통해서 뭐 나무도 심어주고 뭐 우유도 뭐 보내주고 하는 걸 또 하고. 그래서 결의수 보고 이제 그 똑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민화협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이 나무 심어주는 고만고만한 단체들을 묶어서 한 20여 개 단체를 묶어가지고 거기는 북쪽에 산림녹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전국적인 그 범국민연합 운동 같이 구성이 돼 있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생긴 지 한 10년 됐고, 그렇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극단적인 목소리를 안 내니까 이렇게 잘 하신 분이 없어요. 특히 해외 동포사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시끄러워야 유명해지는데 우리는 시끄럽게 하지는 않으니까. 아, 네. 아, 그래도 그 전 국민들의 그 의견 수렴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이 되려면 전 국민들의 의견이 안정적으로 모아져야 거기서 또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서 간간히 그 이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인권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 뭐 이북뿐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그 인권 문제는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북에 대한 그 인권 문제가 좀 더 완화되고 좋아지려면
어떤 문제들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권 문제는 뭐 그야말로 참 인권 문제라는 것이 그 일종의 정치적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게 불란서 대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네. 또 이제 미국 독립선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란서 대혁명에도 이제 인권 개념이 들어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참 이 중심 명제죠. 중심 명제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우리도 인권이 더 신장돼야 되지만 북한의 인권은 신장 이전에 인권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문제로 제기를 해야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남쪽의 인권 신장사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모델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경험을 보면은 사실 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네.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우리 인권 문제를 들고 국제 이슈화 시켰었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네. 왜?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정치적 인권,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인권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60, 70년대 경제 성장을 통해서 1인당 소득이 4자리 숫자로 된 연후에 비로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되더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지금 1인당 소득 400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밖에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쪼아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거기에 수긍을 해가지고 자진해서 인권을 보장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 그런 요구가 들어가지만 밑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올 때 가운데 끼어있는 당국자들이 불가피하게 인권을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다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잊지는 말되 그리고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제기를 하지만 북한의 소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인권, 경제적 인권을 먼저 우리가 보장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상당한 정도 그 사람들이 의식이 생겼을 때 정치적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불어넣어주든지 또는 압력을 넣든지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정세현 의장님께서는 LA를 거쳐서 또 이곳에 오시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뉴욕으로 다시 출발하셔서 그곳 동포들을 또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하는 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무리하는 뜻으로 해외 동포, 토론토에 이 캐나다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을. 우선 이민 나와서 사시지만은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사실 고맙게 생각을 하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잊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가요. 어떤 점에서는 국내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이 한반도 상황 또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더 높아요. 그만큼 조국하면은 그 분단. 그렇죠. 그리고 이 분단은 정상이 아니고 통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 당위성 때문에 그러겠죠. 매일매일 생활에 쫓기는 사람들은 또 이 국내에서도 그걸 못합니다만. 그래서 항상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사회에서 성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국제 정세가 결국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되는 쪽으로 풀려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남쪽 정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지만은 또 요즘은 이제 북한도 카나다하고 수교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카나다도 북한하고 수교해서 오타와에 대사관을 곧 상설 대사관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에도 좋은 충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네.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뭐 그쪽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아직은 조금 그런데 특히 이 서구 문명권과의 이 교류가, 접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코드가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겠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소위 카나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네. 모양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관 분단되어 있는 조국이지만은 원 고향은 남쪽인 것 같은데 북쪽에도 참 잘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 이 카나다에 계시는 동포들이 또 미주 지역에 계시는 동포들이 미국이나 카나다 본토백이들한테 네. 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평화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